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으로 이렇게 굴리고 있거든요. 네. 매매 횟수가 되게 적은 편이고 그냥 한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은퇴연구소님을 모셨는데요. 은퇴연구소님은 신혼을 좀 넉넉지 않게 시작을 하셨지만 결혼 7년 만에 연 2억 저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은퇴연구소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아, 네. 제가 알기로 신혼을 조금 넉넉지 않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신혼집을 이제 되게 회사에서 이제 지하철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중랑구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아, 네. 이제 와이프가 이제 중랑구 면목동 이런 쪽은 좀 약간 험하다. 그래서 이제 노원 쪽으로 이제 공릉동으로 올라갔고 그 공릉동에 보면 이제 썩빌이라고 하죠. 아, 네. 썩은 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썩빌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오래된 구축 빌라에서 시작을 맞아요.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불법 중축을 하다 보니까 그 네. 베란다 쪽을 폼롤러를 부엌에서 이제 굴리면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그 베란다까지 굴러가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네. 첫째 아기를 거기서 가졌는데 네. 그 와이프가 이제 임신 초기 때부터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가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 또 임차권 등기도 처음 해봤어요. 이제 저희 이제 그 임대인분이 그때 전 임차인이었으니까 아, 전세로. 네, 네,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제가 임대인이긴 한데 그때 네. 임차인이었고 그때 이제 임대인분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셔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도 한번 해봤고 법원도 가봤고 다 셀프로 했었거든요. 되게 어렵게 시작하긴 했죠. 아, 첫 시작부터 다양한 경험을 네, 맞아요.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5년 만에 네. 자산은 8배, 순자산은 12배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는 자산이 어느 정도이신지. 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 같은 경우는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부채를 뺀 순자산, 자본이라고 자본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5년 만에 정말 네.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불려봐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순자산이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남들보다 빨리 모으긴 했죠. 네네. 남들보다 빨리 모으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걸 가졌던 생각이 그 공릉동 빌라에 살 때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학업 성취도로 인해서 네. 인생의 큰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대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큰 방향이 결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서 뭐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밥벌이 그릇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버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30, 40대 투자 성적이 이제 내 노후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쓰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9 to 6 회사에서 이제 얽매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집에 지금 자녀가 2명인데 네. 애들 등원도 시키고 싶고 학원도 시키고 싶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리고 뭐 땡처리 항공권이 생기면 애들 데리고 해외도 잠깐 갔다 오고 싶고 평일에 누릴 수 네,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쵸. 대학생 때는 돈은 없고 시간은 있지만 너무 공감돼요. 근데 네.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평생이 흘러갈 것 같더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그럼 나중엔 건강이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건강할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러려면 결국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 자산의 점프를 이뤄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 스토리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산의 점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 네. 네. 보통 이제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이제 뭐 투자자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산의 점프를 이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부동산에 뛰어들었거든요. 아시겠지만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올랐다가 22, 23년도 빠지면서 사실 네. 지금 가격이 19년도 가격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산의 점프라고 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남들에 비해서 이제 연 2억, 22년도 기준으로 연 2억, 정확히 2억 아니에요. 1억 9,800 정도 저축했거든요. 네. 대략이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저축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저축 금액을 극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자산을. 그러면 조금 일반적인 경우처럼 부동산을 사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자산의 점프가 있었거나 또는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많이 불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소득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연 모을 수 있는 시드머니 자체를 늘려서 이렇게 해서 자산의 점프를 이뤄내신 거네요. 맞아요. 조금 남다른 스토리이신 것 같은데 지금 딱 듣기에도 이 연 2억 저축이라는 거는 좀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네. 왜냐면 사실 연봉으로 그냥 2억 이렇게 달성하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닌데 조금 어떤 소득들로 연 2억 저축을 가능하게 되셨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라서 와이프도 벌고 있고 저도 벌고 있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연봉이 지금 한 8천만 원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와이프는 지금 세무사인데 와이프 같은 경우도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랑 와이프가 버는 것보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생기는 수익이 더 많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뭐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러면 좀 블로그를 통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많이 수익이 날 때는 사실 블로그라는 건 제조 원가가 없거든요. 네. 제조 원가라 하면 내 노동력인 거죠. 내 노동력인데 그래서 제조 원가가 없다 보니까 잡히는 수익은 세금 빼면 다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수익 기준으로 많이 벌 때는 월에 한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도 수익이 났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거든요. 네. 보통 블로그를 하면 그 블로그에 달리는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익은 미미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좀 어떤 수익을 통해서 이렇게 블로그로 큰 수익을 창출하시는지.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뭐 하시는 분들 보면은 광고에 의해서 이제 구글에서 주는 애드센스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라고 네이버에서 그런 광고를 줘요. 네이버 블로그들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달리는데 그걸 클릭하면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클릭 퍼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CPC라고 하는데 그런 수익이 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크진 않아요. 유튜브에 비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하루 방문자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인데 뭐 이걸 순위로 매기자면 제가 뭐 한 0.1% 안에는 들거든요. 블로그 안에서는. 근데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이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니까 만약 유튜브에서 0.1%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애드센스 수익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많진 않죠. 네. 대신에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원고 대행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이제 광고 대행이 들어오면 대행사에서 그거를 블로그들을 쫙 찾아가지고 한 건당 20만 원 줄게, 30만 원 줄게 글을 하나 써달라. 그런 원고 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대행에서 건당 2, 3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CPA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제휴 광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쿠팡 파트너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쿠팡 링크를 달고 그 링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일정 퍼센테이지를 그 링크를 단 인플루언서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런 이제 CPA라는 게 클릭 퍼 액션이거든요. 클릭을 하고 뭔가 뭐 구매라든지 아니면 계약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인플루언서에게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CPA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CPA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요 말씀하신 CPA를 통해서 조금 많은 부분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PA로 나오는 수익이 뭐 한 월에 적게 나오면 300만 원, 많게 나오면 지금 한 7, 8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도 있고 이렇게 연에 2억이나 저축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1년에 연에 2억씩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생긴다는 말이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부동산도 모으고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으로 이렇게 굴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뭐 사팔사팔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뭐 매매 횟수가 되게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네. 연에 그냥 한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식에 대한 목표는 연봉의 한 10% 정도 수준만 이제 가져가자라는 게 있고 보수적으로 딱 잡고 가시네요. 네. 위험한 주식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뒤에서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을 할 때 제가 아는 회사 그리고 어느 정도 코스닥은 안 하거든요. 네. 코스피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 그리고 그 섹터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만 제가 지금 사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굴리고 있고 그리고 배당주에서 뭐 월 배당 그러니까 연간 배당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이제 배당 정도 일부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일부 배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건전하고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볼 텐데요. 이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에서 개미들이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운 4가지 이유라는 이야기를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개미들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모든 스포츠 경기는 남녀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남자 경기 안에서도 뭐 무게에 따라서 체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게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주식은 체급이 없잖아요. 네. 내가 어저께 판 삼성전자를 뭐 워렌 버핏이 샀을 수도 있고, 그쵸. 네, 피터 린치가 판 뭐 TSMC를 내가 샀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게 체급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기관 투자자에 속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그런 기관과 내 개인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식에는 체급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매수 매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얘기하자면 일단 내가 주식을 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아는 경로가 뭐 뉴스를 통해 봤다던가 아니면 뭐 주변 지인이 얘기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흘러 들었는데 유망한 섹터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근데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주가에. 그래서 주가는 이미 고점인 거죠. 그렇죠. 내가 알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사면 고점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수 타이밍이 되게 안 좋죠.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PER이나 PBR이나 ROE나 이런 숫자로 뭐 동종 업계끼리 비교를 하지만 예를 최근에 뭐 에코프로가 진짜 하늘 모르고 치솟았을 때 그 절반 가격도 높다라고 막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2배 뛰어넘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갈 때도 증권사에서는 적정 가치가 어딘가라는 거를 계속 올리거든요. 네, 맞춰가지고. 맞아요. 사실 어떤 애널들도 그걸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사후에 이유를 찾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도 사실 그 언제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고 그래서 일단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설거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쌀 때 매집을 해놨어요. 그리고 고점 때 다 매도를 치고, 근데 나는 그걸 매도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네. 결국 고점 때 사서 떨어질 때 손절 치고 나가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결국 개미들은 이렇게 잃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네, 네. 보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주식 투자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주식 명언 있잖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잘 알지 못할 거면 그냥 잘 아는 한 바구니에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그 회사를 어떤 회사를 특정 회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조선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네. 뭐 HD 현대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인데 내가 만약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선업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선업이 뭐 어떤 수주 산업이고 대금 지급 구조는 헤비테일 구조고 그리고 뭐 이런 수주 산업 때문에 이제 뭐 언제 수주했던 물량들이 언제 그 실현돼서 이익으로 들어오는지 그때 환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1년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데 2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그런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해도가 쌓인 다음에 이제 개별 업체를 보는 거죠. 개별 네. 기업들을. 그럼 이 기업은 컨테이너선에 어떤 강점이 있고 이 기업은 뭐 다른 고부가 가치 선박에 강점이 있고 그럼 지금 비전을 봤을 때 고부가 가치 산업의 선박이 뜬다. 그러면 나는 이 회사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쉽게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100ml당 얼마인지 파악을 하는데 정작 내 소중한 투자금을 투자할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섹터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과연 내가 평범한 개미가 얼마큼 그걸 공부할 수 있냐. 근데 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산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고 여러 바구니에 담을 거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반도체, 뭐 배터리, 아니면 뭐 조선, IT, 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회사들 다 안다면 베스트죠. 그렇게 하면 담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공부하고 이게 떨어져도 버틸 수 있고 올라도 안 팔 수 있을 정도로 그 섹터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섹터를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에너지나 시간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내가 잘 아는 거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그래도 몇 가지 유망 섹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반도체 섹터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요즘에 좀 올라가지고 이제 시총이 400조가 넘는데. 네,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400조가 삼성이거든요. 네. 삼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삼전을 산다는 말은 내가 코스피랑 궤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삼전이 떨어지는데 코스피가 오를 수가 없고, 네. 근데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뭐 삼전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전을 산다는 거는 일단 뭐 코스피랑 거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간다라는 느낌 정도로 사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마음이 편해요. 망하진 않는다 이런 네. 확실 믿음이 있으니까. 좀 분기 배당을 4번 주잖아요. 네. 다 합치면 시가 배당률이 연 한 2% 되거든요. 그럼 뭐 은행 뭐 예금 든다 생각하고
뭐 쌀 때 사 모으는 정도? 그 정도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자산을 막 점프해야겠다 그런 욕심은 아니고 포트폴리오 중에 안정적으로 일부는 가져갈 수 있겠죠. 아, 네네. 굉장히 공감되는 의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2차 전지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폐배터리 분야일 텐데 이 폐배터리가 아직 조금 더 있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지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지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폐배터리라고 하면 유망하죠. 유망한데 왜냐면 이제 이 전기차라는 분야가 떴던 게 친환경 이슈 때문에 뜬 거잖아요. 뭐 그 전기차에서의 제조 원가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네. 배터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이제 주요 그런 원자재들이 다 광산에서 캐는 거잖아요. 네. 이 자체로도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제한된 지하 자원이기도 하고 결국 폐배터리라는 걸 재가공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망한 건 사실인데 근데 전기차라는 게 SOH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핸드폰 같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만충했을 때 뭐 얼만큼 가느냐 핸드폰 오래 쓰면 만충을 하고도 금방 배터리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보증을 서거든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에서 이거 만충하면 400km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80%밖에 안 돼가지고 만충인데 32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서요. 그럼 당연히 클레임이 폭발하겠죠. 네. 그래서 그 SOH를 80%로 잡고 이제 80%가 되면 그 배터리는 못 써요. 아. 네, 근데 지금 그게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SOH의 기간을. 근데 유럽이랑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공도에서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됐던 게 2018년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10년 뒤에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2028년도잖아요. 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선반영하는 뭐 그런 생물 같은 거다 보니까 언제 이게 선반영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 2018년도면 뭐 2, 3년이라고 해도 2005년, 2006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 주식만 생각해봐도 테슬라가 사실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는 뭐 2019년, 20년도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테슬라는 그냥 바닥을 기었던 거예요. 근데 폐배터리도 과연 내가 그 기간 동안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 테슬라처럼? 테슬라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도 뭐 2010년, 13년도, 14년, 15년 뉴스 보시면 그때도 막 전기차 뜬다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요지부동. 왜냐면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었고 말만 그랬지 사실은 뭐 보급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근데 폐배터리도 그런 것처럼 언제 이렇게 빵 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 아직은 좀 기간이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폐배터리가 분명히 유망한 분야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요 종목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폐배터리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뭐 지금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유일하게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티커가 LICY라고 해서 리사이클 홀딩스 정도가 있는데 많지가 않은데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근데 상장을 하고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다가 네. 많이 빠졌다가 또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그 배터리가 진짜 저 멀리 있는 미래 가치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은. 근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시장을 선점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스포크라는 전후 과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뽀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포크라는 전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필요한 블랙매스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블랙매스들을 이제 뽑아내는 걸 습식 재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허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크랑 허브랑 둘 기술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거의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는 나쁘지 않죠. 나중에 이제 그 정말 그 폐배터리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을 때 뭔가 처리해서 뽑아낼 수 있는 캐파가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성일하이텍도 사실 IPO를 하면 우리가 보호예수가 걸리잖아요. 네. 보호예수가 걸리면 기관들은 그 기간 동안에 팔지 못하거든요.
근데 보호에서 했던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이 이제 지금 7월 달 말에 다 풀려요. 아, 그러면 그때 근데 또 몰라 이게 뭐 기관들이 더 오를 것이다 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 팔 수도 있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진짜 폐배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7월 말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전기차라는 분야는 기술력이 중요하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밖에 없어요. 엔솔이라던가 뭐 삼성이라던가 SK라던가 그런 왜냐면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리콜을 했을 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폐배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 옛날로 말하면 스포크 과정은 고물상이죠. 그냥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뽀개는 거니까. 그나마 습식 재련 때 이제 블랙매스를 뽑아내는 게 기술이 화학적으로 되게 정제를 해야 되니까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그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성일하이텍은 그 워낙 설비 분야에 있어서 이제 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헝가리 공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배터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축해놓은 고객사들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폐배터리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뭐 성일하이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 보호 예수가 풀리는 7월 말 이후에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은퇴 연구소님 모시고 소득 파이프라인과 주식 투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도 하시고 또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도 만드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면에는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앞으로의 목표나 뭐 꿈꾸시는 라이프가 어떤 모습이신지. 보통 이제 목표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총자산 몇억, 몇십억, 순자산 몇십억, 그리고 현금 흐름 얼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목표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목표를 구체화하고 뭐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목표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뭐 그 내 밸런스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깔고 있어서 그런 목표는 없는데 다만 한 5년 이내에 경제적 자유를 이제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뭐 시간에 대한 목표는 있어요. 네. 시간에 대한 목표는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내 시간에 온전한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현금 호존을 바탕으로 이제 정말 안정적인 소득 파이프들을 구축하는 거죠. 블로그라는 거는 내 노동이 들어가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뭐 조그만한 꼬마 빌딩을 좀 산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에 대해서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안정적인 자본 소득 파이프들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계속 블로그도 운영을 하긴 할 거예요. 연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소득 파이프를 5년 이내에 구축해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 연구소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은퇴 연구소님이 나눠주시는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은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과 또 은퇴 연구소님의 블로그에 놀러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